어머님 제발 좀 눈치 있게 행동하세요. 며느리가 짜증을 내며 이야기했다. 돌잔치에 이렇게 촌스럽게 오시면 어떻게 해요? 선영아,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 쳐다보잖아. 아들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손자 준호의 돌잔치는 서울의 큰 호텔에서 열렸다. 나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며칠 전부터 준비했다. 옷도 새로 사고 미용실에도 다녀왔다. 손톱도 정성스럽게 깎고 매니큐어까지 발랐다. 화려한 장식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나도 나름 꾸민다고 꾸몄는데 며느리와 아들은 내가 부끄러운가 보다. 나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다. 준호가 나에게 아장아장 걸어왔다. 우리 준호,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어머니, 준호 옷에 더러운 흙 묻어요. 더러운 흙. 며느리가 황급히 막았다. 매니큐어를 발랐지만 손톱 밑에 미처 빠지지 않은 흙이 조금 보였다. 아무리 씻어도 완전히 빠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저 손톱 밑에 흙대 좀 봐요. 정말 창피해요. 선영이가 친정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렸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 시골에서 사시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돌잔치인데 신경 좀 쓰고 오시지. 친정 어머니의 대답도 들렸다. 진우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진우의 말 한마디가 가슴을 너무 아프게 했다. 엄마, 제발 좀 눈치 있게 행동하세요. 오늘 정말 창피했다고요. 내가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인가요? 내가 창피한 사람인가요? 숨이 막혀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저는 쉬는 시간에 듣고 있습니다.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감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이야기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74년을 살아왔다. 그 세월 중 반 이상을 새벽 5시에 일어났으니 내 손목시계는 알람 없이도 정확했다.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다. 슬리퍼를 끌며 부엌으로 나가니 냉장고 모터 소리만 웅웅거렸다. 찬물에 얼굴을 대충 씻고 고무장화를 신었다. 50년을 신어온 이 장화는 이제 내 발등 모양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다. 뒤꿈치 부분이 닳아서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났지만 새 것으로 바꿀 생각은 없었다. 익숙한 게 최고다. 대문을 열고 나서니 이슬 냄새와 흙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논뚝길을 따라 걸으면서 손전등을 켰다. 불빛이 비추는 곳마다 내가 일군 땅들이 펼쳐졌다. 감자밭, 배추밭, 그리고 저 멀리 비닐하우스까지 모두 내 손으로 일궈낸 것들이었다. 참 많이도 일했구나, 복내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호미를 들었다. 손잡이는 내 손바닥만큼 매끄러워져 있었다. 수십 년간 쥐고 또 쥐었던 흔적이었다. 첫 삽을 뜨는 순간 흙에서 올라오는 촉촉한 향기가 온몸을 감쌌다. 이 냄새만큼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비닐하우스 안은 밖보다 훨씬 따뜻했다. 습기가 차올라 안경알이 뿌옇게 흐려졌다. 소매로 닦아내고는 모종판을 살폈다. 고추, 토마토, 가지. 작은 새싹들이 파릇파릇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얘들아, 잘 자라거라. 물뿌리개로 조심스럽게 물을 주었다.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고 적게 주면 말라 죽는다. 이 적당함을 터득하는데 몇 년이 걸렸던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씨앗만 뿌리면 다 자랄 줄 알았다. 얼마나 많은 모종들을 죽였는지 모른다. 그때 생각해보니 진우가 대학교 1학년이던 해였다. 등록금이 400만 원이 넘었다.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우리 집의 연수입이 그것의 2배도 안 됐으니까.
복래야, 진우 대학은 보내야 하는데 돈이 없네. 남편이 긴 한숨을 쉬며 말했던 그날이 생각났다. 우리는 밤새 궁리했다. 논을 팔까, 소를 팔까. 결국 송아지 2마리를 내다 팔았다. 그 소들을 키울 때 새벽마다 꼴을 베러 다녔는데 팔고 나니까 허전했다. 괜찮아. 진우만 잘 되면 돼.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아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우리 가족 전체의 자랑이라고 여겼다. 딸 미정이는 오빠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집에서 농사일을 도왔다. 그때 미정이가 뭔가 말하고 싶어 했는데 나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남편과 나는 25에 결혼해서 49년을 함께 살았다. 첫 만남은 중매였다. 서로 얼굴 보는 자리에서 남편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난다. 농사일이 힘든데 같이 할 수 있겠소? 나는 그 말이 좋았다. 사랑이나 로맨스 같은 걸 기대한 건 아니었다. 그저 함께 열심히 살자는 뜻으로 들렸으니까. 결혼하고 나서 정말 그렇게 살았다.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 잠들기까지 우리는 늘 함께 일했다. 봄에는 모내기, 여름에는 김매기, 가을에는 추수, 겨울에는 비닐하우스 관리. 1년 365일이 모두 농사였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어져도 불평하지 않았다. 남편도 나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진우가 태어났을 때 남편이 병원에서 기다리며 담배를 한 갑이나 피웠다고 했다. 아들이라는 소식을 듣고는 하늘을 보고 감사하다고 외쳤다. 2년 뒤에 미정이가 태어났을 때도 좋아했지만 첫째만큼은 아니었다. 그때는 아들 선호 사상이 당연했으니까. 복래야, 우리 진우 한국 대학교까지 보내자. 그럼 우리 아들이니까 얼마든지. 그 목표 하나로 우리는 더 열심히 일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잠들었다. 손톱 밑에는 늘 흙이 끼어 있었고 손바닥은 굳은 살로 거칠어졌다. 하지만 그게 부끄럽지 않았다. 우리 아들을 키우는 일이니까. 진우가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데려왔다. 그게 지금의 며느리 선영이었다. 서울에서 자란 예쁘장한 아가씨였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하얀 구두를 신고 왔는데 우리 집 마당에 흘길을 걷기 힘들어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내가 손을 내밀자 선영이가 살짝 망설이는 걸 봤다. 그때 나는 내 손을 내려다봤다. 손톱 밑에 검은 흙이 끼어 있었고 손바닥은 굳은 살로 거칠었다. 농사일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 순간 처음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안해, 농사일 하다 보니까. 나는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말했다. 선영이는 그저 미소만 지었지만 그 미소가 영 어색해 보였다. 그날 저녁 진우가 나를 따로 불렀다. 엄마, 선영이 앞에서는 좀 조심해 주세요. 뭘 조심한다는 거니? 손이나 그런 거 말이에요. 선영이가 좀 예민해요. 진우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다. 내가 평생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손이 아들에게는 창피한 것이었구나. 그날 밤 화장실 거울 앞에서 내 손을 한참 들여다봤다. 결혼식 날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며칠 전부터 손톱을 깎고 또 깎고 핸드크림도 발라가며 준비했다. 하지만 식장에서 선영이 친정 어머니를 만났을 때 그분의 하얗고 부드러운 손을 보며 다시 한번 위축됐다. 사돈어른, 고생 많으셨어요. 정중한 인사였지만 내 손을 보는 시선이 영 편하지 않았다. 그 후로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나는 내 손을 자꾸 감추게 됐다. 남편이 쓰러진 건 작년 가을이었다. 추수를 마치고 겨울 준비를 하던 중이었다. 평소처럼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다가 갑자기요?
하는 소리를 내며 주저앉았다. 뇌졸중이었다. 병원에서 석 달을 보냈다. 처음 한 달은 의식이 없었고 그 다음 2달은 말도 제대로 못했다. 나는 매일 병원에 다니며 간병했다. 집에서 농사일을 하고 병원에 가고 또 집에 와서 다음 날 준비를 하고 그런 날들이 반복됐다. 복래야. 남편이 처음으로 내 이름을 제대로 불렀을 때 나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 손을 꼭 잡으니 남편도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고생만 시켰네. 무슨 소리야. 우리 함께 산 거지.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른쪽 몸을 쓰지 못했고 말도 어눌했다. 의사는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고 했다. 복래야, 내가 죽으면. 그런 말 하지 마. 들어, 중요한 얘기야. 남편이 나를 가까이 불렀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들을 너무 믿지는 마라.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진우랑 선영이 어제 와서 하는 말이 집 팔고 요양원 보내자고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집을 팔다니. 우리가 평생 일궈낸 땅을 팔라고. 요양원은 싫어, 복래야. 내가 죽을 때까지 집에 있고 싶어. 남편의 손이 더 세게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구석에 나중에 혼자 있을 때 가봐. 중요한 게 있어.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그제야 조금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다. 남편은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세상을 떠났다. 새벽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지막까지 내 손을 잡고 있었다. 장례식에는 마을 사람들이 많이 왔다. 모두들 남편을 좋은 사람이었다고 기억해 주었다. 진우와 미정이도 와서 아버지를 잘 모셨다. 하지만 장례를 치르는 내내 머릿속에는 남편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다. 아이들을 너무 믿지는 마라. 사무제까지 마치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어야 했다. 50년 가까이 함께 살던 사람이 없으니 모든 게 어색했다. 그래도 농사는 계속해야 했다. 봄이 오면 모내기를 해야 하고 여름이 오면 김을 매야 했다. 혼자서는 예전만큼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손이 갈 곳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다. 어머니, 이제 농사 그만하시고 서울로 오세요. 진우가 49제 끝나고 나서 말했다. 나는 여기가 좋아. 혼자서 뭘 하신다고 그래요. 나이도 있으시고. 선영이가 옆에서 거들었다. 어머니 연세에 농사일은 너무 힘드시잖아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 집, 이 땅이 내 인생 전부인데 어떻게 떠날 수 있겠나? 남편과 함께 일궈낸 모든 것들이 여기 있는데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혼자 사실 건 아니잖아요. 진우는 그렇게 말하고 서울로 돌아갔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됐다. 남편이 하늘 날아간 지 벌써 1년이 흐르고 진우 부부의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났다. 그 후 1년 뒤 오늘은 준호의 첫 생일이다. 손자 준호의 돌잔치는 서울의 큰 호텔에서 열렸다. 나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며칠 전부터 준비했다. 옷도 새로 사고 미용실에도 다녀왔다. 손톱도 정성스럽게 깎고 매니큐어까지 발랐다. 돌잔치 당일 호텔에 도착하니 화려한 장식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멀리서 아들과 며느리가 인상을 찡그리며 나를 보고 다가왔다. 아, 어머님 제발 좀 눈치 있게 행동하세요. 며느리가 짜증을 내며 이야기했다. 이렇게 촌스럽게 오시면 어떻게 해요? 선영아,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아들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선영이 친정 식구들과 진우 직장 동료들이 대부분이었다. 나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다. 준호가 나에게 아장아장 걸어왔다. 내 무릎에 앉혀주고 보니 정말 예쁘게 자랐다.
진우를 꼭 닮았다. 우리 준호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준호를 안고 있는데 선영이가 다가왔다. 어머니, 준호 옷에 더러운 흙 묻어요. 더러운 흙. 나는 내 손을 내려다봤다. 매니큐어를 발랐지만 손톱 밑에 미처 빠지지 않은 흙이 조금 보였다. 농사일을 하다 보니 아무리 씻어도 완전히 빠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저 손톱 밑 흙 좀 봐요. 창피해 죽겠네. 선영이가 친정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렸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 시골에서 사시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돌잔치인데. 친정 어머니의 대답도 들렸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준호를 선영이에게 돌려주고 화장실로 갔다. 거울 앞에서 손을 계속 씻었다. 비누칠을 하고 또 하고 손톱 브러쉬로 문지르고 또 문질렀다. 하지만 50년 동안 베인 흙은 쉽게 빠지지 않았다. 화장실에서 나와서도 하루 종일 손을 감추고 있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사진을 찍을 때도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다. 돌잔치가 끝나고 진우 집에서 하룻밤 머물렀다. 아파트는 깨끗하고 넓었다. 하지만 왠지 편하지 않았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함부로 만질 수도 없었다. 엄마, 내일 아침 일찍 시골로 가신다고 했죠? 저녁을 먹으면서 진우가 말했다. 응, 농사일이 있어서.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진우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오늘 돌잔치에서 엄마 때문에 좀 창피했어요. 뭘? 손톱 밑 흙 말이에요. 선영이 친정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엄마도 시대에 맞게 행동 좀 하세요. 농사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농사를 그만하라는 거잖아요. 진우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제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제가 공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다니시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내가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나를 창피해 한다니. 그 손톱 밑 흙은 아들을 키우려고 평생 일한 증거인데.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좀 우아하게 사세요. 농사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나에게는 그저 차갑게만 느껴졌다. 아침에 시골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났다. 창가에 기대어 조용히 울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평생 농사 지으며 아이들 키운 게 잘못이었을까? 집에 도착해서 보니 비닐하우스에 토마토들이 빨갛게 익어 있었다. 나는 그 토마토를 따면서 생각했다. 이 토마토들은 내 더러운 손으로 키웠지만 누구보다 달고 맛있을 텐데. 서울에서 돌아온 뒤 며칠은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농사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밥맛도 없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했다. 토마토를 따고 배추에 물을 주고 비닐하우스를 정리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진우였다. 엄마 잘 지내세요? 예전 같았으면 우리 아들하며 반가워했을 텐데 이제는 마음이 무거웠다. 응, 잘 지내니? 네. 그런데 엄마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다음 달에 선영이 친정에서 큰 행사가 있어요. 선영이 아버지 회가변이에요. 나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됐다. 지난번 돌잔치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으니까. 엄마가 꼭 와주셔야 하는데 그때는 정말 조심해 주세요. 뭘 조심한다는 거니? 옷차림이나 그런 거요. 선영이 친정이 좀 까다로워요. 진우의 말을 들으니 기가 막혔다. 내가 뭘 잘못 입는다는 건지.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게 잘못인가. 그리고 손톱도 미리미리 관리 좀 해주시고요. 또 손톱 얘기였다.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알았어. 아, 그리고 엄마. 농사 얘기는 가급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영이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잖아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해. 엄마, 아직 할 말이.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농사 얘기를 하지 말라니. 내 평생이 농사인데 그럼 뭘 얘기하라는 건가? 저녁 때 선영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회가변 때 입을 옷 미리 준비해 주세요. 백화점에서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미용실도 미리 예약하시고요. 문자를 읽으면서 한숨이 나왔다. 나는 평생 백화점에서 옷을 사본 적이 없었다. 시장에서 사거나 미정이가 사다 주는 옷만 입었다. 미정이가 주말에 찾아왔다. 요양보호사 일을 하느라 조카 준호의 돌잔치에 참석하지 못했다. 바쁜 중에도 가끔 와서 안부를 물어봤다. 그나마 미정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었다. 엄마, 많이 힘드시죠? 미정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딸의 손은 따뜻했다. 괜찮아. 할 일이 있으니까. 그때 돌잔치는 잘 끝났어요? 갔었어야 했는데. 나는 잠시 망설였다. 진우와 있었던 일을 미정이에게 말해야 할까? 잘 끝났지. 준호 많이 컸더라. 엄마, 저한테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오빠가 또 뭐라고 했죠? 미정이는 예리했다. 남매지만 성격이 많이 달랐다. 진우는 체면을 중시했고 미정이는 솔직했다. 돌잔치 때 좀 그랬어.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미정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엄마, 저는 솔직히 오빠가 이해가 안 가요. 누가 키워줬는데 그렇게 행동하는지. 미정아,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사실인데요. 엄마가 속까지 팔아서 오빠 대학 보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집에서 농사일 도왔고요. 미정이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그건 엄마는 평생 오빠만 챙겼잖아요. 오빠 대학 등록금, 오빠 결혼자금, 오빠 집 사는 돈까지. 저는 뭐가 있어요?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정말 그랬다. 당시에는 아들이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딸은 시집만 잘 가면 된다고 여겼다. 미정아, 엄마가 잘못했어.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오빠는 엄마를 창피해하고 저는 평생 손해만 봤으니까. 미정이가 일어났다. 그리고 엄마 오빠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해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무슨 시대가 바뀌었어요? 농사가 창피한 일인가요? 엄마 손톱 밑 흙이 부끄러운 거예요? 미정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는 그 손으로 키워져서 자랑스러운데 오빠는 왜 창피해해요? 나는 미정이를 말리려 했지만 딸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엄마, 이제 좀 당당하게 사세요. 오빠 눈치 보지 말고. 미정이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다. 혼자 남은 나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74년을 산 내 얼굴이 거기 있었다. 주름이 깊게 패이고 피부는 거칠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내 시선을 끈 건 내 손이었다. 손바닥을 펴고 찬찬히 들여다봤다. 굳은 살이 두텁게 박여 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다. 그리고 손톱 밑에는 여전히 검은 흙이 끼어 있었다. 이게 그렇게 창피한 거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아들이 창피해하고 며느리가 더럽다고 하는 이 손. 하지만 이 손으로 아이들을 키웠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다. 그리고 논으로 나가서 하루 종일 일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도 봐줬다. 진우가 아플 때는 밤새 간병했다. 열이 날 때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고 약을 먹였다. 미정이가 올 때는 품에 안아서 달래줬다. 그런데 이제 와서 창피하다고 눈물이 났다. 평생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둘씩 부끄러운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손톱 밑 흙을 파내려고 했다. 바늘로 긁어내고 칫솔로 문지르고 세제까지 발라가며 씻었다. 하지만 50년 동안 베인 흙은 쉽게 빠지지 않았다. 에이, 됐어. 결국 포기했다. 어차피 내일이면 또 흙을 만져야 하는데 뭘 그렇게 깨끗하게 하나.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 새벽 3시가 됐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다.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다. 따뜻한 차라도 마시려고 했다. 부엌 창문으로 보이는 비닐하우스가 어둠 속에서 하얗게 떠 있었다. 남편과 함께 지은 그 비닐하우스. 거기서 얼마나 많은 모종을 길렀던가. 아이들을 너무 믿지는 마라. 갑자기 2년 전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남편도 아이들의 변화를 눈치챘던 것 같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구석에 중요한 게 있어. 남편이 마지막에 한 말도 생각났다. 중요한 게 뭘까? 궁금하긴 했지만 아직 가보지 않았다. 남편이 죽고 나서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는 게 왠지 서글퍼서 찻잔을 들고 창가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비닐하우스가 유령 같아 보였다. 정말 내 인생이 실패한 걸까? 평생 농사만 지었다. 다른 일은 해본 적이 없었다. 책도 별로 읽지 않았고 여행도 가본 적이 없었다. 그저 아이들 키우고 농사 짓는 일만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이들은 나를 창피해한다. 내가 평생 자랑스럽게 여겼던 일들이 촌스럽고 더럽다고 한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혼잣말이 나왔다. 농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서울로 갈 수도 없었다. 이 집, 이 땅이 내 전부인데.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꿈에서는 젊은 시절에 내가 나왔다. 25살의 새댁 시절, 남편과 함께 논에서 모내기를 하던 모습. 그때는 얼마나 희망에 차 있었던가. 아침에 눈을 뜨니 다시 현실이었다. 혼자 남은 74살의 나. 아이들에게 창피한 존재가 됐나. 정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날부터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지냈다. 농사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토마토가 익어서 따야 하는데도 그냥 두었다. 뭘 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았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겨우 비닐하우스로 나갔다. 모종들에게 물이라도 줘야 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냄새였다. 물뿌리개에 물을 담으려고 구석으로 갔다가 멈춰섰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곳에 뭔가 있었다. 호스와 비료포대 밑에 낡은 나무 괴짝이 묻혀 있었다. 이게 뭐지? 괴짝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남편이 언제 여기에 둔 걸까? 겉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어서 오래된 것 같았다. 비닐하우스 구석에 중요한 게 있어. 갑자기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설마 이 괴짝을 말한 건가? 심장이 빨라졌다. 괴짝 위에 자물쇠는 녹이 슬어 있었지만 열쇠는 어디 있을까? 이리저리 살펴보니 괴짝 밑에 작은 열쇠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손이 떨렸다. 왜인지 모르게 불안했다.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 남편이 왜 이걸 숨겨둔 걸까? 열쇠를 돌리니 딸칵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다.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괴짝 안에는 비닐봉지에 쌓인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첫 번째 봉지를 열어보니 통장들이 나왔다. 내가 본 적 없는 통장들이었다. 이게 뭐야? 통장을 펼쳐보니 눈을 의심했다. 잔고가 10억, 20억 단위였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다. 모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다음 봉지에는 땅 문서들이 들어 있었다. 우리 집 주변 땅뿐만 아니라 시내 상가 건물, 그리고 들어본 적도 없는 다른 지역의 땅들까지. 종이가 누렇게 바래서 오래된 것들 같았다. 다 내 명의로 된 땅과 건물이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남편이 언제 이런 걸 사둔 거지? 나는 전혀 몰랐는데. 맨 마지막에는 편지 봉투가 하나 있었다. 복내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남편의 손글씨였다. 편지를 꺼내서 읽기 시작했다. 복내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일 거야. 미안해, 그동안 숨기고 있어서. 이 돈과 땅은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조금씩 모은 거야. 농작물 팔고 남은 돈을 조금씩 저축하고 땅값이 쌀 때 하나씩 사두었어. 너는 워낙 검소해서 돈 쓰는 걸 싫어했잖아. 그래서 몰래 했어. 진우 결혼 자금으로 준 돈은 이 돈에서 나온 거였어. 우리가 정말 가난해서 고생한 건 아니었어. 복내야,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아이들 눈치 보지 말고. 내 손톱 밑 흙대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 삶의 증거야. 그걸 창피해야 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아이들을 너무 믿지는 마라.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하거든. 특히 진우는 조심해. 내가 보기에는 진우가 선영이를 만나고 많이 달라졌어. 마지막으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나와 결혼해서 고생만 시켰는데 끝까지 함께 해줘서. 평생 사랑했어. 남편이.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쏟아졌다. 남편이 이런 걸 다 준비해뒀다니. 그리고 내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 여보. 빈 비닐하우스에서 남편을 불렀다. 대답은 없었지만 남편이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았다. 100억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다. 우리가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도 이런 재산을 모았다니. 그동안 나는 우리가 가난하다고 생각했는데 통장들을 다시 펼쳐봤다. 정말로 큰 돈이 들어 있었다. 이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었다. 서울에 아파트를 사도 되고 여행을 가도 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다. 내 손톱 밑 흙대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 삶의 증거야. 그 말을 읽는 순간 뭔가 깨달았다. 내가 왜 아들의 말에 상처받고 있었을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창피해야 할까? 이 손으로 아이들을 키웠다. 이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었다. 그 돈이 결국 100억 원이 됐다. 그런데 왜 부끄러워해야 하는가? 그래, 이제 내 마음대로 살자.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더 이상 아들 눈치를 보지 않겠다. 며느리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농사일이 창피한 일인가? 흙이 더러운 건가? 이 흙에서 먹을 것이 나오고 이 농사로 아이들을 키웠는데 이제는 나도 당당하게 살겠어. 괴짝을 다시 닫고 집으로 돌아왔다.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았다. 이 돈으로 뭘 할까? 그냥 저축해둘 수는 없었다. 이틀 후 장에 갔다가 낯선 젊은 여자를 봤다. 도시에서 온 사람 같아 보였다. 옷차림이 깔끔하고 화장도 연했다. 하지만 농산물을 고르는 모습이 진지했다. 이 배추는 언제 수확한 거예요? 젊은 여자가 장사하는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어제 아침에 뜯은 거요. 농약은 안 쳤죠? 그럼 우리는 친환경으로만 해.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며 관심이 생겼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찾는다고 들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여자가 나를 따라왔다. 우리 마을 쪽으로 오는 걸 보니 이상했다. 저기요, 혹시
여자가 나를 불렀다. 네. 이 동네에 체험 농장 같은 곳이 있나요? 아니면 농사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요. 체험 농장? 처음 듣는 말이었다. 그런 건 없는데요. 여기는 그냥 농사만 짓는 동네라서. 아, 그렇군요. 저는 정나영이라고 해요. 서울에서 내려와서 귀농을 준비하고 있어요. 귀농을요? 젊은 사람이 왜? 나영이라는 여자가 웃으며 말했다. 도시 생활이 너무 복잡해서요. 농사 짓고 자연과 함께 살고 싶어져서 내려왔어요. 신기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농촌을 떠나려고만 하는데 이 사람은 반대였다. 그런데 체험 농장은 왜 찾으시는데요? 요즘 도시 사람들이 농촌 체험을 많이 하려고 해요. 아이들한테 농사가 어떤 건지 보여주고 싶어 하고 어른들도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오고요. 그런가요? 네. 서울에 있을 때 주말마다 이런 체험 농장에 갔거든요. 돈도 꽤 많이 내고요. 돈을 내고 농사 체험을 한다니. 처음 듣는 얘기였다. 혹시 할머니는 올해 농사를 지으셨나요? 50년 넘게 했지. 와, 정말 대단하세요. 저한테 농사법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나영이의 눈이 반짝였다. 누군가 내게 농사를 가르쳐 달라고 하다니. 아들은 농사를 창피해 하는데 이 젊은 여자는 배우고 싶어 한다. 그럼요, 언제든지. 정말요? 감사해요. 나영이가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따뜻해졌다. 오랜만에 누군가 내 일을 인정해주는 기분이었다. 나영이와 만난 지 한 달 만에 모든 게 바뀌었다. 그동안 나는 남편이 남긴 돈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했는데 나영이가 체험 농장 이야기를 하는 순간 확신이 들었다. 할머니, 정말 해보실 거예요? 나영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내가 체험 농장을 하겠다고 했을 때였다. 그럼 50년 농사 경력인데 못할 게 뭐 있어. 나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남편이 남긴 돈 중 1억만 써도 충분할 것 같았다. 아니, 제대로 하려면 더 쓸 수도 있다. 하지만 홍보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건 내가 도와줘야지. 나는 컴퓨터 같은 건 몰라. 나영이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 그런 거 잘해요. 블로그도 하고 SNS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젊은 사람이니까 요즘 일들을 잘 알 것이다. 우리는 바로 실행에 옮겼다. 비닐하우스 2동을 더 지었다. 하나는 체험용, 하나는 휴게 공간으로. 마을 목수 아저씨에게 부탁해서 나무 테이블과 의자도 만들었다. 할머니, 무농약 채소가 포인트예요.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걸 가장 좋아해요. 나영이의 말에 따라 농약을 전혀 쓰지 않기로 했다. 어차피 예전부터 농약은 별로 안 썼지만 아예 안 쓰기로 했다. 2달 후 흙내음 체험농원이 문을 열었다. 처음에는 나영이 친구들이 몇 명 와서 체험을 해봤다. 직접 배추를 뽑고 고구마를 캐고 토마토를 따는 체험이었다. 와, 이게 진짜 흙에서 자란 거구나. 서울에서 온 젊은 엄마가 감탄했다. 아이는 처음 보는 지렁이에 신기해하며 소리를 질렀다. 할머니, 이 토마토 진짜 달아요. 그럼 농약 안 치고 키웠으니까. 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런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가. 나영이가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고 소개글을 쓰더니 신청자가 몰려들기 시작했다. 첫 주에는 5가족, 둘째 주에는 10가족, 셋째 주에는 20가족이 왔다. 할머니, 대박이에요. 예약이 한 달치나 찼어요. 나영이가 흥분해서 말했다. 정말 신기했다. 그동안 아무도 관심 없어 했던 내 농사일을 사람들이 돈을 내고 배우러 온다니. 농원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일손이 부족했다. 나영이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고
나도 나이가 있어서 힘들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정이가 주말에 와서 말했다. 농원에 온 가족들을 보더니 신기해했다. 엄마가 이런 걸 하신다고요? 응, 나영이가 도와줘서. 미정이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도시 사람들이 정말로 돈을 내고 농사 체험을 하는 걸 보고는 놀랐다. 와, 진짜 대단하네요. 엄마가 이런 사업을 하실 줄이야. 미정아, 내가 요양보호사 그만두고 여기서 일하면 어떨까? 나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여기서요? 급여는 내가 지금 받는 것보다 더 줄게. 그리고 나중에는 이 농원을 너한테 물려줄 거야. 미정이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럼 내가 어릴 때부터 농사일 도와줬잖아. 이제는 내 몫을 찾을 때가 됐지. 그날 밤 미정이와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그동안 못다한 얘기들을 털어놨다. 미정아, 엄마가 미안해. 오빠만 챙기고 너는 소홀히 했구나. 엄마, 그때는 몰랐어. 아들이 중요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정작 엄마 곁에 남아서 도와준 건 너였네. 미정이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저도 서운했어요. 오빠는 대학도 보내주고 결혼 자금도 줬는데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집에서 일만 했으니까. 이제 다 보상해 줄게. 이 농원이 내 거야. 정말 괜찮아요? 그럼 내가 제일 자격 있어. 그날부터 미정이가 농원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손님들과 잘 어울렸고 아이들을 다루는 것도 능숙했다. 요양보호사 경험이 도움이 됐나 보다. 엄마, 손님들이 엄마를 정말 좋아해요. 그런가? 네, 진짜 농부 할머니라고 신기해해요. 그리고 엄마 손을 보고는 존경한다고 해요. 내 손을 보고 존경한다니. 얼마 전까지 창피하다고 했던 사람들과는 정반대였다. 농원이 성공하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엄마, 큰일 났어요. 진우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무슨 일이니? 장인어른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선영이 친정은 중간 규모의 식품회사를 운영했다. 주로 마트에 반찬을 납품하는 사업이었다. 왜 갑자기? 식품 사업하는데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대요. 불매 운동이 일어나서 아무도 구매하지 않아요. 안타깝구나. 나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그래서 선영이가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그렇구나. 사실 전혀 동정이 가지 않았다. 내 손톱 밑 흙을 더럽다고 했던 사람이니까. 한 달 후에는 더 큰 소식이 들려왔다. 엄마, 저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뭐라고? 감사해서 문제가 발견됐어요. 제가 직접 한 건 아닌데 저희 부서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공기업에서 비리가 발견되면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받는다고 들었다. 얼마나 큰 문제인데? 언론에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이름도 나오고 진우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공기업 과장 자리에서 쫓겨난다니. 그토록 중시했던 체면이 무너지는 것이다. 엄마,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도 써야 하고 당분간 수입이 없을 것 같아서. 얼마나? 5천만 원 정도면. 5천만 원 예전 같았으면 큰 돈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 엄마가 그런 돈이 어디 있겠니? 농사지어서 번 돈으로는 어려워. 그럼 어떡하죠?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창피하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돈 달라고? 엄마, 제발이요. 정말 급해요. 미안하지만 못 도와주겠어.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시원했다. 이게 바로 복수구나. 1년이 지났다. 흙내음 체험농원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TV 프로그램에도 나왔고 신문에도 실렸다.
70대 할머니가 운영하는 성공한 체험 농원이라는 제목으로 예약은 석 달 전부터 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주말마다 서울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다. 할머니, 이 손으로 정말 50년 동안 농사 지으셨어요? 도시에서 온 젊은 엄마가 내 손을 보며 감탄했다. 그럼 이 손이 자랑이야. 나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더 이상 내 손을 숨기지 않는다. 진우는 결국 회사에서 나왔다.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다. 선영이는 친정 사업이 망한 후로 많이 달라졌다. 예전처럼 도도하지 않다.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한테 심한 말 했는데. 며칠 전 진우가 찾아와서 사과했다. 이제 알았구나. 흙이 얼마나 소중한지. 네,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지. 하지만 나는 쉽게 용서하지 않았다. 상처받은 마음이 그렇게 빨리 아물지는 않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볼게. 미정이는 이제 농원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됐다. 나영이와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엄마, 내년에는 숙박시설도 만들어 볼까요? 좋은 생각이네. 돈은 충분하다.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다. 저녁이 되어 농원을 혼자 돌아보았다. 비닐하우스에서는 내일 손님들이 체험할 상추와 배추가 파랗게 자라고 있다. 바람이 불어와 잎들이 살랑거린다. 나는 손톱을 내려다봤다. 여전히 흙이 끼어 있다. 하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다. 오히려 자랑스럽다. 여보, 고마워. 저 멀리 석양이 지고 있다. 남편이 어디선가 웃고 있을 것 같다. 이 손톱 밑 흙대가 내 굴욕이 아니라 내가 평생 살아온 삶이었음을. 바람이 들녘을 지나간다. 그리고 이제 나의 승리였음을. 74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당당한 순간이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는다. 내 손, 내 흙, 내 농사가 최고다. 농원 입구에 걸린 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린다. 흙내음 체험농원 사장 복례. 내 이름이 떳떳하게 적혀 있다. 내일도 도시 사람들이 올 것이다. 내 손톱 밑 흙을 보고 감탄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자랑스럽게 말할 것이다. 이 흙이 내가 살아온 삶이자 바로 인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들으셨을까요? 저는 쉬는 시간에 잘 들었습니다. 듣고 계셨던 장소를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